다음 머털 이슈는 위기의 아이들, 교실 잔혹사입니다.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맞아 학생이 다가와서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초등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수업 시간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길 가던 40대를 중학생 2명이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와, 이네 저거. 요즘 진짜 10대들 무섭습니다. 학교가 진짜 시끄럽습니다. 네, 시끄러워요. 난리가 났죠. 진짜 난리가 아니에요. 흉흉한 일들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가지고 최근에 뭐 기억에 남는 뭐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뭐 사건이 있다면 좀. 제가 이거 신문에서 갖고 온 건데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님한테 이제 뭐 뜨밤 보내세요. 뜨거운 맘 보내세요. 뜨밤 보내 이런 걸 이제 보내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선생님들의 그 권위랄까 이런 게 정말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어디 감히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었는데 말이 안 되죠, 사실. 무너졌구나 생각을 많이 맞아요. 했습니다. 저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초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폭행해가지고 갈비뼈가 골절되고 이러한 정도로 발길질을 하고 이게 그냥 주먹 한번 휘두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충격적이었어.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이제 의견이 약간 좀 대립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야 요즘 애들 뭐 문제하면서도 야 그렇다고 해서 요즘 애들이 진짜 그렇게 뭐 유별나거나 그러진 않아. 옛날에도 그랬었어. 어때요? 본인들의 생각은 어때요? 요즘 좀 심해진 것 같아? 아니면 옛날에도 그랬는데 요즘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뿐이다. 어떠세요? 예전에는 사례들이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모두가 볼 수 있게 보여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가를 내가 읽고 보고 모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사건의 강도 자체가 학습성. 조금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다라고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에도 문제였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폭력 서클이라는 건 다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도 뭐죠? 본드하고 뭐 이런 놈들도 예, 막 본드, 많았어요. 담배, 뭐 술 이런 건 뭐 비일비재했고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어떤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도가 있었죠. 정도가 있었고 선생님한테 걸리면 도망갔고 그리고 처벌하면 받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 정도가 과해졌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심해졌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상해를 가했을 때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성세대의 범죄들처럼 피해자가 훨씬 더 이걸 유발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왜 억울하다는 주장만 계속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연구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뭐 옛날 기사 찾아보면 사실 일제강점기 때도 교사가 뭐 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 그 행위 자체로는 새롭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핵심이 뭐냐면 초등학교 교실에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게 되면 부산에서 있었던 것도 초3이 교사를 폭행했던 사건이고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에 있었던 사건도 초6이 교사를 폭행했던 사건이에요. 그 여기서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게 공격적이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이게 뇌 과학으로도 이제 분석이 가능한가요? 공격성을 제어하는 것 자체가 편도체나 변연계에서 내가 감정적인 신호들이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고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통제해줄 수 있는 것이 전두엽과 전전두엽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달 단계에 있어서 이 전두엽과 전전두엽이 사실 가장 늦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10대 청소년의 경우에 전두엽과 전전두엽에서의 브레이크가 좀 덜 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중3 때 그렇게 싸움을 했구나.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그리고 또 하나는 뇌 안에서 이제 세로토닌 같은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도 충동성 같은 걸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요즘 보면은 자기 조절 능력과 충동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낮아져 있어요. 이 경우에는 내가 통제를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 통제를 해야 되는 순간에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뇌과학으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분석이 되고 그래서 요즘 뭐 뇌과학 연구소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좀 엄청 많죠. 간판 같은 거 좀 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예. 괴롭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우리 저 심 작가 잘 알 거예요. 그 세종시 한 초등학교.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이메일 편지를 썼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이라고 얘기하던 이 학부모가 담임 선생한테 보낸 편지 내용이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해주세요.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보낸 편지 속의 내용들이 한 뇌과학연구소라고 불리는 곳에 이제 치료법이었다는 게 더 문제가 됐죠. 주의력 결핍부터 자폐 아동까지 모두 치료한다는 이 연구소. 병원에서 쓰는 약물 없이도 문제 행동을 바로 잡는다는 홍보 문구가 붙었습니다. ADHD, 즉 주의력 결핍과 과다 행동 증후군이 있는 아동을 극우뇌라고 표현했습니다. 히틀러나 나폴레옹과 같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명령하는 머리만 있으니까 규칙이나 질서 요구하는 거 이것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용심이 정면으로 훼손되기 때문이죠. 이런 설명 때문에 특수 아동 부모들은 이 연구소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 이제 그 연구소라고 불리는 거기를 좀 아세요? 좀 뭐 좀 조사를 개인적으로는 해보셨어요? 모르죠.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셨죠? 저도 뭐 좀 알아보긴 했죠. 좀 황당하니까. 이 연구소에서 주장한 치료법 이게 화제라기보다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황당하죠.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 봤어요. 제가 소개하면서도 조금 좀 황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극우뇌 아이들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찬 성질인 밀가루를 많이 먹여야 된다. 먹기 싫다는 음식은 절대 먹이지 말고 먹고 싶다는 것만 먹여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 먹기 싫다 그러면 밥 먹지 말고 초콜릿 먹고 싶다 그러면 초콜릿으로 먹여라. 이게 근데 문제는 단순히 말도 안 된다, 황당하다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게 요새 사실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 장내 미생물 총이 머리랑 계속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두뇌 발달을 자극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 머리가 발달한다라는 이론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밀가루, 아이스크림, 당 같은 것만 먹으면 장내 미생물 총이 망가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집니다. 뇌 발달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까운 아이들은 조기에 치료를 하고 먹는 거 신경 써서 하면은 정말 그냥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걸 듣고 그걸 맹신해서 이렇게 되면 나을 수 있었던 애도 이제 놓쳐서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일단 두 가지가 팍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자기의 자녀가 동생을 뭐 신하로 대하거나 장난감처럼 대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부모를 때려도 제지하지 말고 수용해야 된다. 이거는 폭력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공격성을 그대로 키워주는. 아무리 뭐 문제가 있는 애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당연하죠. 예. 그게 범죄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동물에 대한 태도예요. 동물에 대해서 괴롭히거나 죽이더라도 심지어 동물을 죽이더라도 제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동물을 키우면 몇 년에 한 번씩 어이가 없네. 교체, 바꿔줘야 된다. 이건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그 경시풍조를 그대로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조장하는 것이고 아동에 대한 이 교육 과정에 가장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FBI도 그렇고 우리도 연쇄살인법도 조사를 해보다 보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동물 학대 흔적이에요. 동물 학대라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그런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위험한 게 아니고 이건 방치와 방임을 벗어나서 개인이 사회화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것 같아요. 방해하는 거지, 차단하고. 또 하나는 황당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부었던 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라. 이게 아주 좀 정말 뜨거웠죠, 그렇죠? 왕의 DNA를 왕의 유전자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기도 하고 좀 나름 왕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이건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왕자 교육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자 교육인데 이거는 정말 이런 식으로 통용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조선 사회로 예를 들었을 때 조선왕조 입장에서 당연히 이 왕자를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사명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DNA가 맞는 거네 진짜. 예. 뭐 일단은 왕의 DNA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그 교육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이 스승도 똑같은 존재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게 교육의 핵심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 이야기가 정반대. 왜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엄하게 그리고 정말 많은 공부를 시키면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 나온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한마디만 합시다. 왕의 DNA라는 건요, 낭설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왕의 DNA를 본 사람이 있어요? 왕의 DNA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왕의 DNA가 무슨 개소리입니까, 솔직히. 그런 소리는 아니야. 아니, 왜냐면 그래. 아니, 왕이 다른 DNA를 나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왕이 다른 DNA를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이거는 증명되지도 않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저기 장동선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화가 난 게 아까 그 뇌과학 연구소에서 이미 이제 본인도 연구소가 있거든요. 여기저기 이제 소위 말해서 정통이 아닌데 뇌과학 연구소라 이름을 붙이는 것도 짜증이 난데 갑자기 왕의 DNA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열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는 것이 정말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이제 너무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니까 그게 짜증 나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는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게 많아서 어디서부터 까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뭐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좌뇌형, 우뇌형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난 좌가 뭐고 우가 뭔지 잘 몰라요. 약간 이제 뭐 좌뇌형 인간이 약간 좀 감성적이고 우뇌형 인간이 약간 이성적이고 그렇게 이제 그 정도. 정확히 반대입니다. 아 반대인가? 반대야? 관심이 없어. 나도 관심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뇌형 인간이 미술 창작을 잘한다. 좌뇌형 인간이 뭐 이과적이고 언어 능력과 수학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러한 형태로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 건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좌뇌형 진짜? 잘못된 거야? 일단 근거 없어?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고 갈게요. 1844년도에 아더 위겐이라는 사람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인간, 감성적인 인간 이런 걸 나눠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눠지긴 해. 두 광부가 나뉘어 있는 것이 이걸 관여한다라는 가설을 냈고 가설을 냈구나.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검증이 되지 않았고 이게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좌뇌와 우뇌를 분리를 한 상태에서 각각의 자극을 줬을 때 언어 능력의 발동이라든지 어떤 걸 인지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야, 좌뇌와 우뇌가 기능이 달라 라고 하는 걸 제대로 실험했던 뇌과학자가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문제는 거기에다가 온갖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좌뇌는 뭐 이성과 수학과 논리와 언어를 관장하고 우뇌는 뭐 다른 거 거는 이제 관장한다. 좌뇌에 있고 우뇌에 있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좌뇌형 인간이다 우뇌형 인간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2013년도에 1,011명의 7세와 29세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큰 스케일의 연구를 했어요.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따위는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어떤 옛날 뇌과학 책을 읽고 자기들이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이 좌뇌, 우뇌가 된 거고요. 이 연구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자폐증, ADHD, 언어장애, 지적장애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거는 극우뇌, 극좌뇌. 극좌 구구까지 가는 거야? 극좌, 극우, 균형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럼 중도네 그럼 어떻게 보면 정치세계로 말하면.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너무 화내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 오만상을 쓴다. 좀 부담스럽다 진짜 이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울어? 그래. 왜냐면 내가 뭐 내 연구소 연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화를 내 나한테. 너무 우울해. 이게 정말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에다가 간판만 뇌과학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그 카페가 뭐 2013년부터 해가지고 거기 회원들도 뭐 꽤나 많아요.
6살, 7살 때까지는 그냥 운해형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강제로 좌뇌 교육만 시켰어요. 특히 운해형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강제로 시키다 보면은 이제 뇌가 꼬여버려요. 책을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6살 이전에 책을 너무 많은 양을 읽혀버리면 애들이 자폐가 와요. 운해가 발달 시기에 운해가 망가지니까는 사회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성인도 좌뇌형, 운해형이 있는 건가요? 있죠. 그래서 이 보수적 사람들이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좌뇌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운해형이에요. 근데 운해형 타입이고 좌뇌형 타입이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는 보면 알아요. 제 능력이에요. 몇 가지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물이 있는데 결론은 이제 이렇게 교육했더니 더 안 좋아졌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빠져 있으니까 핸드폰 게임을 더 시키라고 했더니 결국은 더 심각한 핸드폰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그 구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가 좋고 먹기 싫다는 거 먹이지 말라고 해서 군것질도 자유롭게 뒀더니 몇 년간 떡볶이, 과자, 아이스크림, 젤리만 먹어서 영양 상태도 아주 좋지 않고 비만 상태가 된 상태. 동물들은 다 자기 몸의 건강이 뭔지 아니까 막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잡고 내버려 뒀더니 5세 딸이 자기 이제 변, 똥이죠 똥. 자기 변을 먹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보고 그걸 놔뒀다는 거죠. 근데 대변은 잘 생각해보면 목구멍부터 항문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이에요, 바깥. 우리 몸의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균도 많고 먹어서는 안 되는 독성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이 전파되는 경로 중에 하나가 피칼토 오랄이거든요. 피칼이 항문이고 오랄이 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병이 걸릴 수 있고 당연히 너무 위험한 거죠, 사실. 아휴, 예. 사실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 약간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에 이런 데도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멀쩡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이런 거에 그 넘어가는 그 심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취약한 두려움과 공포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어머니가 병원 다니면서 다 해봤어. 우리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별걸 다 해봤는데도 안 돼. 그런데 뭔가가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요거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해볼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과 공포와 두려움, 더 이상 안 될 거다는 하는 이런 포기하는 심정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유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요런 데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병들을 다룬다고 하는 게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잘 안 고쳐지는 네, 거. 언어 장애, 뭐 경계성 지능 장애, 지체 장애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아직은 치료가 어렵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해볼 수 있는 치료들이 있고 지금 단계보다 훨씬 더 호전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완치는 안 되니까. 네, 완치까지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악랄한 어떤 걸 이용한 거죠. 그 왜 암 환자들이 이제 치료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은 뭐 이런저런 거 알아보시지. 그런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 안타까운 심리를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뭐 치료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돈을 받고 또 결국 이제 그 아이의 어떤 미래도 사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 아이의 미래도 사실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약을 멀리하고 치료를 멀리하고 이상한 그런 요법을 사용했다가는 아예 미래가 망가지는데 공격성이 오히려 더 증폭이 돼버리고 폭력성 늘어나게 되고 사회성 떨어지고 다른 어떤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당한 거거든요. 이 심각한 미래를 망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문제 행동을 보임에 있어서 사실은 진짜 어른, 특히 이제 그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되게 흥미로운 게 인간만이 자기 새끼를 더 챙기고 과잉 보호를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과 비슷한 다른 영장류를 비교해보면 인간이 과잉 보호를 가장 적게 하는 존재. 적게 한다고? 침팬지라도 예를 이런 들어서 거예요?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새끼를 낳고 5개월 동안 아무도 못 건들게 해요.
굉장히 강력한 애착이 있어서 자기가 낳았던 첫째 새끼조차도 건들지 못하게 하면서 형제도 못 건들게 하면서 보호를 하는데 사실 자기 새끼를 다른 이에게 맡기고 선생님이나 어떤 다른 존재가 돌봐주는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영장류가 호모사피엔스랑 비단 원숭이 몇몇 종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비단 원숭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새끼를 인간이 유난히 챙길 것 같다. 오히려 아닌 거야. 오히려 우리는 의외로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다. 여기서 저는 큰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요즘 그런 거 보면 진짜 자기 새끼밖에 모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상한 거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것도 맞는 거네. 내 새끼지만 내 새끼가 좀 잘못했더라도 조직하고 봤을 때는 네가 잘못했다 이러면 새끼를 좀 혼내고 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세태가 오히려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의미 지금이 좀 비정상이다는 그런 거네 진짜. 이 정도의 개인화된 인간의 삶이라는 건 정말 최근의 현상인 건 맞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아이를 적게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굉장히 잘 키우려는 의지가 있고 요 직접적 배경에는 저희 같은 딱 저희 또래인데 저희 같은 부모 세대가 이미 상당히 또 고학력자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높은 교육을 받았고 높은 교육 속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좀 문제가 되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동 학대 얘기하면 흔히들 이제 신체적 학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하나의 학대가 과잉 보호거든요. 맞아요. 잘못해도 오냐 그냥 부추겨주고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버릇없는 아이 증후군이라 그래서 스포일드 차일드 신드롬이란 게 있어요. 만약에 부모가 전혀 훈육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훈육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하도록 다 놔두게 되면 어디서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잖아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니까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게 스포일드 어덜트 신드롬으로 가요. 사회에서 먼저 뭐 저기 되는 고립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사실 힘든 게 아이도 아이고 그 옆에 뭐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쨌든 간에 이끌어가야 되는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 어떤 뭐 선생님 자살 사건도 있고 20대 새내기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갑질로 괴롭다는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많아졌습니다. 최근 들어 선생님 힘들어진 이유는 다들 그냥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작정해가지고 내가 좀이라도 손해 안 보기 위해서는 나를 방어하고 상대 아이를 공격하고 교사한테 함부로 대해야지 나한테 불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내가 아는 부모님이 이러지 않았었는데 학폭만 되고 나면은요 돌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해 학생의 경우는 무균실에 가까운 보호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시고 가학생 같은 경우는 장난으로 그랬다 세게 하지 않았다 쟤도 그랬다 이러면서 방어만 하려고 마치 아무도 목격자가 없는데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자기 유리대로 막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것을 또 한편으로는 학교 선생님 한 명한테 강요한 게 아닌가. 요즘에 교사하고 학생 사이의 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가 신뢰라는 게 사회적 권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무너져 있다. 교사를 옛날엔 믿었죠. 선생님, 스승님이니까. 스승님이 알아서 우리 아이한테 최대의 판단을 해줄 거야. 이거는 의사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나 판사 선생님한테도 가서 나를 위해서 최선의 자기 역할을 해줄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써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이 전문가가 해줬을 테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신뢰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왜 그런 거지? 나는 너를 못 믿어라는 소리죠. 사회적 신뢰가 점점 낮아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그래도 전문가를 전문가로서 이렇게 막 존경하라는 건 아니고 그 존중하고 믿어주는 거는 확실히 말씀대로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무너지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서로.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 전체를 보면 누군가 내 멱살을 잡는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내가 못 믿어갖고 뭐만 하면은 멱살을 잡으면 반대로 누군가는 내 멱살을 잡을 거라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서로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그냥 부딪히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더 사실 비일비재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자, 해결책. 뭐 나름대로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나는 이런 게 좀 문제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또 해결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최근 트렌드가 학부모의 악마화 현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학부모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겠죠. 다만 중요한 것이 학부모가 잘못했다? 또 이제 이게 트렌드가 바뀌면 또 이번에 또 교사의 악마화가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넓게 본다면 지금 이것은 구조의 문제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걸 통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사실 이게 뇌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어느 편에 서야 돼요. 너 부모를 지금 옹호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학생의 인권 마치 이러한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모두가 피해자예요. 이게 결국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피해를 보고 힘든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 인권이냐 교사의 권리냐 이 싸움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권리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머릿속에서 이 부모와 교사와 뭔가 어떠한 선을 그으면서 상대편이라고 보는 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부모고 맞아요. 그다음에 부모도 어떤 의미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한 벽들이 좀 허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위기의 아이들 교실 잔혹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두 분이 시청자분들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난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렵네요. 내가 누군가의 멱살을 잡기 쉬운 사회는 누군가 내 멱살을 잡기 쉬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한 아이를 키울 때 사랑만 아니라 훈육도 필요하다. 예, 그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화되는 과정을 차단하게 되면 인간이 같이 산다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무언가 답을 얻고 바로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찾고 이런 걸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전부 다 운의 문제야. 이러한 형태로 어떠한 특정한 답을 찾기보다는 다 함께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모님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분명 하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애쓰면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이번 모털 이슈는요. SNS에 나타난 다크나이트인데요.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 소셜미디어의 한 계정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는 글과 함께 민원을 제기한 걸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까지 등장하면서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사람의 사진과 개인 연락처, 그리고 아이들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이런 사적 응징이 적잖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나 촉법이야. 할 줄 해봐. 네, 촉법 나이트. 이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네, 맞아요. 괴로움을 겪으시다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그 원인이 이제 그 학부모들의 이제 악성 민원이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SNS 유저. 그 사람의 별칭이 이제 촉법 나이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위치는 어디이고 그다음에 학생들, 어린이들 신상도 공개를 했어요. 누구누구다. 그 자녀분들. 예, 자녀들의 신상도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정체를 10살, 초등학교 5학년 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촉법 소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트맨 나이트의 그 나이트, 다크 나이트의 나이트의 네,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고요. 이 계정이 인별그램에서 먼저 생겼고요. 그 중에서도 메인 계정, 주된 계정의 팔로워가 한 6만 명 정도 되고 이런 상황이죠. 온라인상에서 과연 이 부모가 과연 누구냐 막 이렇게 찾고 있던 중에 이 촉법 나이트가 나타나가지고 소위 이제 좌표를 찍으면서 이제 촉법 나이트 본격적인 서막이 시작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악성 민원이 이제 공분을 사기에 사실 이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 이제 민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초콤나이트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은요. 우선 의정부 초등학교 사건인데 소위 말해서 페트병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공작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페트병을 자르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학생 한 명이 커터칼을 사용해서 자르다가 자신의 손을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이 공제회에서 보상금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결국 선생님이 다 연결을 하고 또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치료도 받고 했는데 뭐 저는 이제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끝난 건데. 끝났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학부모께서 계속해서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자기가 된 거죠, 이게 자기가. 스스로가. 선생님이 옆에서 아이, 하다가 아니죠. 아니면 그 선생님이 뭐 네. 미술 담당이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왜 선생님한테 그렇죠. 그렇게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선생님에게 맡기고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다쳤으니 선생님 책임 아닙니까? 이게 단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 연락이 가고 선생님이 계속 군대 생활 중에도 힘들어하고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근데 나는 저기 본 것 중에서 진짜 놀란 게 군대 기간 중에도 이거를 계속 보냈다는 게 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굉장히 공분할 부분이죠. 선생님이 견디다 못해서 제가 치료비로 월 50만 원씩 10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8번, 총 400만 원 보내게 됐고요. 9달째가 입금이 안 됐어요. 입금이 안 되니까 선생님 잘 지내시죠? 2차 수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면 전화 주세요. 내용이 뭐 달라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교묘하게 보냈다는 그렇죠. 거죠. 이 건드릴 건덕지가 없도록.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 교사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나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감이 컸을까를 거꾸로 보여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두 번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9차례나 보냈잖아요. 예. 이거는 받을 의사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악성 민원이라고 부른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민원은 관공서에 넣는 거고 정부에 넣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개인으로 받아야 되는 민원이 아니고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학교가 받아야죠. 학교가 받아야죠. 학교 행정실이 받아야 되는 걸 왜 개인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분 모두가 이렇게 공분하시듯이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일반 네티즌들 어떻겠습니까? 다들 정말 엄청난 그 분노를 표시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 초콤나이트가 이 학부모의 신상을 딱 공개하니까 엄청난 반응이 쏟아진 거죠. 거기에 근조 화환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선생님 돈 뜯고 죽인 살인자 뭐 이런 문구가 적힌 화환들이 계속 답지를 했고요. 근무처는 거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쇄도를 했죠. 당신들도 공범이다. 이런 전화가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학부모가 근무하는 금융업체에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하고 그다음에 직무 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자녀는 그 대학교도 밝혔어요. 어디다. 이 대학에 피켓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배경은 이 한 학부모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장례가 열리잖아요. 장례식장에 어떤 학부모가 거의 난입하다시피 찾아왔어요. 그 사연을 보니까 왜 그랬나 했더니 이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장기 결석을 했는데 결석 처리가 안 되도록 해달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 선생님이 들어드리지 않았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오늘 우리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조퇴합니다라고 문자를 선생님에게 보내요. 근데 선생님이 이미 돌아가신 후라서 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까지 답이 없다고 교무실로 찾아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어딨냐고, 이 선생님 어디 갔냐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냐고, 장례식장 어디냐, 여기다 그랬더니 와서 그 망자가 실제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들이닥친 거예요. 조문도 하지 않고 위로 인사도 건네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초콤나이트가 또 이 학부모의 신상도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그 이제 대전 초등교사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았던 학생 4명의 부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수업 중에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 이 4명의 학생들의 부모들이 선생님의 지도 방식에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애들이 있는 데서 혼내지 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나하고 상의를 하고 혼내라. 애들아 망신 주지 마라. 문제 일일이 부모한테 다 연락을 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교식실에 누워서 이제 버티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세웠다. 근데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이제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는 네네. 거. 계속 볼 수도 없잖아요. 뭐 누워 있으라고. 아이가 친구 뺨을 때린 겁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러면 사과를 좀 하자,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사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남아있는 아이들까지 선생님은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식으로 풀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민재판했다라는 식으로 학부모님은 이제 선생님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또 선생님에게 사과를 또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이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니까 이제 끝없이 민원을 이제 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심지어 교문 입구에서 이 선생 좀 치워라.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간 됨됨이가 안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 학부모들의 신상을 전부 공개를 해가지고 뭐 운영하던 음식점, 그다음에 미용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폐점 상태가 되고요. 이제 많은 그 공분을 느꼈던 분들이 가서 뭐 계란도 던지고 이제 뭐 사이 이제 물리적 행사를 하게 되죠. 아니 그럼 과연 이 촉법 나이트란 이 사람은 정보가 그래도 꽤 좋아요.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있나요?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정확하게 정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서면 인터뷰한 내용만 보자면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아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시작을 했다.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은 것, 이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면 인터뷰만 봐도 10살은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10살에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또 무슨 좌표를 찍어가면서 또 그걸 10살 애가 그걸 확보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위법한 거를 위법하지 않으려고 어떤 감싸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촉법이라고 쓰는 표현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 끝낼 만큼의 괴롭힘을 준 사람들이 사실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촉법이라서 이런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법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는 어떤 조롱의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두 분의 전문가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파일링 같은 걸 또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 대상을 좀 유추하세요? 일단은 지금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거나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공격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인 어떤 연관성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가능성을 좀 짚어봤어요. 너무 정확한 학부모들의 신상이 바로 자신 있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그냥 뭐 짚거나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아니란 이야기죠. 시점도 여러 설들이 난무할 때 딱 나왔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은 피해자와 관련된 분들 아니면 교사 중에 교사나 교육 관련된 나이스 등의 교육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한 분. 세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제보나 연락을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아서 행하는 이 셋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경찰이나 국가에 근무하는 사람일 가능성 수사 단계에서 뭔가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 수사 단계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은 경찰은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그 누가 찾았는지, 누가 누구를 조회했는지 금방 알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죠 지금. 조금 더 지켜보면 이 셋 중에 어느 쪽인지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적과 동기가 다르거든요. 이 피해자 관련된 사람이라면 감정이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명확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친한 누구에게 이렇게 가해를 한 이 사람. 그런데 그 신분을 정확하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타겟에게도 같이 확산시키려고. 네. 약간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물타기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나는 원래 이제 이쪽에 이제 사실 응징하고 싶은데 요거만 하면 내가 이제 나를 좀 좁혀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데 이제 지켜보면 알고요. 만약에 두 번째의 경우라면 그런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세 번째 가능성은 사회 공익. 여기에 조금 그 제가 무게가 가는 이유는 뭐냐면 촉법이라는 용어 자체. 이게 이중적인 의미 아닐까. 뭐냐면 촉법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공분을 가지고 있을, 분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죠, 그 예, 자체가. 촉법소년이라고 선생님 괴롭히고 학부모와 함께 또 말 안 듣고 그들 자체에 대해서 왜 우리는 벌하지 못하는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촉법이라는 거에 대단히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봐라. 나 무적 아니냐. 내가 이렇게 위법적인 행동을 해도 촉법하니까 나 못 건들지 않냐.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거 너희가 과연 어디까지 이거를 용납할 수 있는지 보겠다. 그런 걸 본다면 그냥 본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왜 하필 10살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한번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나 10세야. 10세야. 아 그런 식으로? 나 10세야. 욕을 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잘못 건드리면은 선 넘는 사람들도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중의적으로 나 10세다라고 그 나이를 골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요즘 이제 현대사에서 큰 죄지 않습니까?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죠? 촉법에 정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아닌 경우에는 네네. 신상 공개만으로는 법적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더해졌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드러난 사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긴 해요. 저는 이게 지금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형사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대단히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거 죄송합니다 가정으로 괜찮아요, 예, 나쁜 행동을 했어요. 저 방송국에서 말이야 엄청 말이야 PD들한테 말이야 막 잘 받아가고 괴롭히고 로비하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나 막내 작가 힘들게 하고 야저 심용환 빼라고 막 압력을 가하고 장동선이가 막 이런다. 그거를 슈카 씨가 공개했어요. 이 얘기를 공개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괴로워할 거고 이건 순수 공익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순수한 공익 목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책임성이 조각돼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벌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유튜브에 이걸 올려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건 공익 목적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학부모에게 개인 감정이 있다? 역시 공익 목적이 아닌 거죠. 이게 사실 약간 불법적인 걸 공개한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촉법 나이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광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름에 약간 드러나 있는데 촉법 나이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 나이트에서 왔잖아요. 다크 나이트가 활동하고 있는 도시가 어딘가요? 고담이죠. 고담시예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촉법 나이트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거는 현 시스템과 법 제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개인이 계속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선생님에 대한 보호가 되지 못한 저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적 제재잖아요. 본인도 사적 제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사적 제재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놓은 시스템이나 어떤 사법 관련이 위기를 맞고 있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다. 공식 절차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죠. 그런데 사적 제재는 대단히 명쾌하고 단순하고 빠릅니다. 다들 억울함, 답답함, 피해의식들이 있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대신 해주니까 대리 만족이 되는 거죠.
스포나이트의 신상 공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아니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해요. 예. 저는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법이 무너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제재만 가지고는 사실 범죄가 줄어드느냐, 다른 학부모들이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사실 그런 효과는 거의 없지 않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긍정적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느낀 답답함이 있단 말이죠. 눈앞에서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데, 눈앞에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가 목숨을 잃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도저히 내가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나 이거 밝혀야 되겠습니다. 언론이 하는 그 기사로서의 공개, 언론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게,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매우 조심스럽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런 걸 이슈화 시키지 않으면 과연 세상이 바뀔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교육부에서 방안 찾아 나서고 이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공기가 일어나고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니까 움직인 거 아니겠는가. 그런 긍정적 효과 분명히 있다고 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채널에서 수많은 사적 제재가 일어나는 모습을 아마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우리는 과연 그 채널 중에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어떤 우리 제도를 넘는 건지 또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사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정말 사이다 같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사적 제재가 과거에부터 문제가 많이 됐던 건 시원은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아요. 남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건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고 사법이라는 걸 만들고 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하고 즐거운 건 맞는데, 하지만 이건 엄연히 문제가 있다.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법이 무너지면 약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자만 남고 뭐 약자는 사적 제재도 못하고 계속 피해를 당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 격려하고 잘했다 남들 다 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심경과 그런 상황,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을 초래하게 된 원인은 국가와 정부와 공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되, 쇼카 씨의 지적처럼 그렇게 너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노력해야 되고, 그러자면 이런 것이 나왔을 때에 빨리 공적 시스템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은 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줘야지. 근데 이런 사적 제재를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하거나 이제 진상 규명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피하려거나 이런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분명히 가해자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저는 사실 조금 우려스럽고요. 지금 순간은 시원할 수 있겠으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구나. 좀 이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그 사건 관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공무상 재해 인정과 더불어 순직 처리까지 되는 그런 과정들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족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민형사상의 책임, 법적인 책임,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이외에 그 사태를 당하는 거를 원하시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나는 내가 충분히 괴로웠어 라고 생각하기도 바라지 않으시고요. 이영승 선생님이 의도가 이제 지금처럼 적대화하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라고 요청하셨을 리도 없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고인의 뜻도, 유족의 뜻도 아닐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응원이 없었다면 그나마 교육청이 움직인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어 가는지까지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